경제와 투자를 보는 깊이 있는 시선 딥사이트입니다. 인간은 희망을 가지고 사는 거죠. 투자자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사는 건데요. 연말이 기대를 찾기 좀 어렵습니다. 인플레이션, 물가 계속 오르죠. 금리 계속 긴축이죠. 경기 안 좋다 그러죠. 실적 안 좋죠. 그나마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것이 있으니 미국의 중간선거입니다. 이후에 주가가 좀 올랐다고 하는데요. 미국 중간선거 동향하고요. 이후 글로벌 증시, 흐름, 국내 증시 대응 전략까지 오늘 유동원 유한타증권 글로벌 자산배분 본부장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는데 네. 좋은 얘기 해주실 거죠? 노력하겠습니다. 예, 팩트대로 봐야죠. 일단은 말씀드린 미국의 중간선거나 전에 11월 FOMC가 이제 끝이 났고요. 네. 올해 FOMC가 한 번 더 있습니다. 11월 FOMC 이후의 시장은 또 좀 눌려 있는데요. 네. 회의 결과 또 시장 반응에 대해서 총평 좀 해주십시오. 네. 자, 성명서가 나왔었을 때는 네, 그 문구만 보면은 시장이 반등을 했습니다. 네, 거기 보면은 금리를 올렸었기 때문에 그게 좀 시간적인 시차를 두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지켜봐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래서 그것만 보고 있으면 이제 앞으로 금리를 올리는 속도가 더뎌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예측을 하고 기자회견을 들어갔는데 네, 기자회견 내내 파웰 의장이 약간 질문을 도망다니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예, 아마 중간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메시지 전달했던 부분은 인플레이션이 가장 중요하다. 이것을 잡아야 된다. 2% 목표치 달성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9월에 있었던 때보다는 지금이 고점 금리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점 금리 수준에 있어서의 뭐 상당 부분의 의견이 분분하지만 어쨌든 금리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크죠. 올해 뭐 계속 그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제 너무 예민하실 필요가 없는 게 이미 우리가 금리의 고점 수준이 좀 더 높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 하더라도 작년 이맘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올해 금리 인상 없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리고 처음으로 바꿨습니다. 네. 그러니까 0에서 2.5% 정도 올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4.5%까지 올리는 거니까 2배 이상 더 올린 거죠. 올 초만 하더라도 예. 뭐 인플레이션 일시적이고 그랬는데 이게 75bp를 4번이나 올리고 이렇게 금리가 4% 오를지 예. 누가 알았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번 FOMC 미팅에서는 네. 뭐 추가로 고점이 지금 예측 9월 달에 한 거에 대비해서 뭐 한 0.25에서 0.5 정도? 그거는 전체 퍼센티지로 따지면 10%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어쨌든 지금 시장의 해석은 여전히 금리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파월이 강한 발언을 아주 공식적으로 했던 게 지난번 잭슨홀 미팅에서 발언이었는데요. 근데 이번에 발언도 센 발언이었는데 그 눈빛을 봐야죠. 눈빛이 좀 흔들리고 있는가. 근데 세게 발언을 갈 길이 멀다 하지. 예, 금리 인하할 걸로 기대하지 말으라고 했지만 눈빛은 개인적으로 흔들리는 것 같지 않았지만 이제 여러 정치인의 압력이라든지 중간선거 끝나고 이랬을 때는 조금 더 누그러질 가능성도 있는데요. 네. 그러면 최종금리는 올렸지만 적어도 좀 누그러지는 긴축이 멈추는 시기는 언제쯤으로 보세요? 네. 자, 그렇게 생각하기 위해서는 시장이 지금 어떻게 흘러오고 있는지가 중요하겠죠. 예. 지금 올 한 해로 계산하시면요, 100년 내 최악의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많은 분들께서 제가 지금 제 본부장으로 있는 게 글로벌 자산 배분 본부잖아요. 네, 네. 글로벌 자산 배분이라고 하면 보통 뭐 채권 몇십 프로, 뭐 주식 몇십 프로, 네. 그다음 뭐 원자재 뭐 이런 식으로 배분을 하는 케이스인데 어쨌든 주식과 채권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죠. 그렇죠. 예. 근데 지금 보면은 채권의 수익률이 올해 연초 대비해서 마이너스 뭐 20% 가까이 10몇 프로 가까이 나오고요. 네. 주식도 당연히 올해 고점 대비해서 20% 넘게 빠져 있는 상황이죠. 네. 보시면은 지난 100년 동안에 딱 3번 둘 다 마이너스인데 저게 3번입니다. 1931년, 또 1969년, 2022년인데 그 하락폭으로 보면 사실 지금 또 금리가 더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악인 거죠.
100년 내 최악입니다. 보통은 이제 주식이 약하면 채권이 강하고 좀 네. 이렇게 상대적으로 이 상대적 자산의 개념이 있었는데 지금 뭐 주식 채권 원자재도 반짝 올랐다 재미없을 거예요. 네. 뭐 가상화폐 사실 대부분의 부동산 대부분 자산이 다 빠지는 형국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원래는 왜 자산 배분이란 자산 배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었냐면 지난 100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이 연간 한 8, 9%가 나와요. 그렇죠. 네.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 뭐 로보 어드바이저도 만드는 거고 여러 가지를 해 왔는데 지금 마이너스 거의 3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역사상 본 적이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힘들고요. 그래서 미 연준이 지금 저렇게까지 강하게 나갈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 결국 이제 초긴축 사이클로 봤었을 때 과거에 보시면은 이제 이 초긴축 사이클이 있었던 우리가 이 초긴축 사이클이라고 하는 것은 금리 3% 이상 올리는 겁니다. 한 해에. 그래서 그때 보시면은 여기에 나와 있듯이 1958년, 68년, 73년, 80년, 88년, 94년 이렇게 6차례가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평균적으로 지금 하락폭이 거의 29% 정도 되거든요. 경기 침체와 연결됐었을 경우. 지금 27.5%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빠졌고요.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 추가로 더 빠진다라는 것은 금리에 대해서 또 추가적으로 더 높게 잡는다라는 거거든요. 네. 결국은 저희의 계산상으로는 이미 상당 부분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이나 여러 가지 부분이 금융시장은 이미 반영을 했다. 그러면 이제 그 금융시장의 반응이 인플레이션과 연결되는 데는 어떤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하긴 하겠지만 당연히 인플레이션을 낮춰줄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년 하반기가 되면 피봇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 않고 오히려 내릴 수 있을 가능성. 방향 전환. 네, 방향 전환까지도 내년 하반기에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근데 이제 최종 금리라는 게 참 이게 정확하게 미 연준도 얘기를 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지만 어쨌든 지금의 금리 대비해서 지금 현재가 3.75에서 4%죠. 여기서 1% 정도 더 올리는 게 4.75에서 5입니다. 1.5% 정도 더 올리는 게 5.25에서 5.5겠죠. 그 정도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고점 금리가 어디냐는 모르겠으나 그럼 최악의 시나리오를 5.5로 잡고 시장이 어느 정도까지 빠질 수 있는지를 계산을 해보는 정도까지만 해도 네. 저희는 충분히 대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도 얼추 반영했다. 네. 금리가 더 오를 걸 가정하더라도 주가의 반응, 가격의 반응은 꽤 됐다는 말씀이고요. 네. 그런데 이제 심리적으로 그게 잘 아직 와닿지 않는 거죠. 지난번 제가 정확한 지금 자료는 기억 안 나는데 미국도 4분기 연속 주가가 하락했을 때 그 이후로 강하게 올랐다 뭐 이런 데이터들도 있는데요. 네. 참 믿어지지가 않은 건데요. 네. 당장 어쨌든 기대감은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중간선거입니다. 11월 8일인데요. 또 미국에서 펜실베니아에서 그 유명한 학교에서 또 공부를 하셔서 그쪽도 격전지라 그럽니다. 그죠? 네. 미국의 선거,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 네. 지금 판도는 어떻습니까? 네, 어쨌든 이번 선거가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시장에는 우호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어쨌든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약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시적으로 이제 민주당이 이 IRA 통과법이라든지 낙태법 등으로 해서 어떤 그 모멘텀을 가져오기는 했지만 그게 뭐 해결 방안이라고 인식되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공화당이 또 그 정권을 잡는 부분이 생긴다면 아마도 인플레이션 부분에 있어서 그 어느 정도 수입을 뭐 하는 쪽으로 가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인플레이션을 낮출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시장은 좀 안정을 찾을 수 있을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중간 선거가 일어나고 나서 이건 평균치입니다. 이렇게 된다라는 게 아니고 1950년부터 지금까지의 평균을 보시면은 이제 6개월 동안에 약 16% 상승하고요. 12개월 동안에 18.6% 상승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계산하면은 아무래도 내년 증시로 보면은 그 상반기
하반기 약 뭐 요 정도 뭐 그게 오르지 못하는 이 정도로 볼 수 있겠고, 근데 또 중요한 것은 2년 차로 넘어갔었을 때 24개월로 봤었을 네. 때는 33.7%가 나옵니다. 그래서 물론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하기는 결국 경기 침체가 요 기간에 오느냐,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오느냐, 어느 정도가 반영이 되어 있느냐,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과거의 평균 숫자로 놓고 보면은 충분히 기대를 할 필요 있을 정도 수준인 건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이게 통계는 사실은 데이터가 좀 유의미하게 있어야 되는데요. 과거에 뭐 5번 중에 4번 이랬다 이런 건 사실 확률은 높지만 작아요. 네. 그런데 중간 선거는 꽤 오랜 기간 많죠. 지금 있었기 때문에요. 신뢰를 할 수 있을 정도이고, 그 다음에 중간 선거 있는 해 특별히 주가가 하락했던 해에는 더 반등이 좀 강했다는 거죠, 선거 이후에. 네. 그러니까 중간 선거가 있고 나서 네. 경기가 침체로 빠지는 케이스가 아니고 네. 오히려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경기를 부양을 한다든지 이 예민한 부분에 있어서 좀 좋은 쪽으로 가게 되면 증시에 그렇게 되면은 계속해서 상승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임기가 4년이지 않습니까, 미국은. 그래서 보통 3년 차, 4년 차가 가장 상승률이 높은데 그게 이제 내년과 내후년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 이런 타이밍에서 우리가 어떤 시장을 전망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경기 침체가 올지 하는 부분도 생각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고점 금리가 어느 정도면 어느 정도까지 빠질 수 있는지도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시면서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재밌는 게 뭐 누가 이기던 간에 공화당, 민주당이든 증시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는 건데요. 네. 미국에서 분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위 이제 좀 베어마켓 속의 랠리가 또 한 번 온다면 네. 이제부터는 상승이다라는 분도 있고, 비중을 좀 줄여야 된다는 의견도 분분하지 않습니까? 네. 네. 어느 쪽이세요, 본부장님? 만약에 내년도 경기 침체가 온다. 네. 내년 말에 그럼 숫자적으로 보면은 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희는 내년이 아니고 내후년 말 정도에 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내년 말에 온다 그러면은 이번에 상승할 때 줄여야죠. 네. 근데 그게 아니고 내후년 말에 온다고 생각하신다면은 계속 들고 가셔야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면 어느 시점에서 사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점 금리가 어느 정도 수준이고 어느 정도의 경기 침체를 반영한 숫자이면은 매수를 해도 될까 하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여기 도표 나와 있듯이 여기 나와 있는데 이게 경기 침체를 어느 정도 반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점 금리를 5%로 보고 계산한 겁니다. 그랬을 때의 S&P의 적정 가치가 3,800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벌써 그보다 밑에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고점 금리가 5.5%면 어떻게 되냐? 여기서 마이너스 5% 정도 자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추가로 여기서 대비해서 더 빠질 수 있는 룸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또 나스닥으로 계산해서 보면은 또 비슷한 숫자가 나오는데요. 5%를 반영을 했었을 때 11,000포인트입니다. 근데 지금 1,400 정도 되죠. 나스닥은 금리에 더 민감합니다. 그래서 0.5% 정도 빼면 한 6, 7%를 빼야 돼요. 그러면은 지금 숫자 대비해서 조금 더 빠지겠죠. 즉 이미 상당 부분의 어떤 경기 침체 리스크와 금리 5.5%를 반영한 수치대로 지금 내려왔다. 물론 일시적으로는 초과로 더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폭은 항상 만약에 일어난다면 빠르게 다시 반등을 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어떤 버퍼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어떤 버팀목을 만들어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아직은 정리를 하는 타이밍이 아니고 지금은 이 조정이 있을 때 매수를 하시는 것이 맞는 타이밍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시장에 뭐 별로 호재거리가 없다 보니까 찾다 저희는 또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지금 금리를 굉장히 많이 올리면 경기 침체가 왔을 때 사실 쓸 수 있는 카드가 또 생긴다. 단계적으로 내릴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도 일리가 있어요, 그죠? 안 좋아지면 분명히 낮춰야 되는데, 그죠? 그런 위로도 좀 삼아보면서요. 미국의 FOMC 그다음에 중간 선거와 관련된 증시 영향들 살펴봤고요. 다음은 이제 전략으로 가겠습니다. 여전히 변동성이 있고요. 또 투자는 이제 변동성을 이용해야 되니까 변동성과 투자의 기회 사이에서 우리는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될 것인가 얘기를 할 텐데요. 먼저 경기 얘기 조금 더 하면요. 경기 침체가
사실 뭐 장단기 금리 역전 이런 걸 보면 네. 거의 기정사실화 아니냐, 오고 있는 것 아니냐 생각돼서 내년 경기 침체 가능성을 꽤 많이 보는데 본부장님은 내년이 아니라 내후년에 올 가능성이 높다고 가능성으로 보셨는데요. 네. 그 근거가 궁금해요. 예. 네, 우선은 지금 현재 경제 성장률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예. 코로나가 터졌었을 때도 아주 짧은 경기 침체 2분기가 나왔었어요. 네. 그게 그 코로나발 경기 침체였고요. 그다음에 또 올해를 보면은 인플레이션발 경기 침체가 올해 1, 4분기, 2, 4분기 나왔습니다. 2분기 마이너스 예, 나왔죠. 2분기 나왔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있으면 경기 침체가 이미 왔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3분기는 괜찮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내년도에 인플레이션이 떨어져 주고 명목 성장률이 떨어지는 폭이 덜 떨어져 주면 계속 플러스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경기 침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예. 근데 이제 많은 분들께서 이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되면 당연히 경기 침체가 온다 이렇게 걱정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숫자를 한번 보시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과거에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되고 나서 경기 침체로 넘어가는 시기에 걸리는 시간이 시차는 좀 있더군요. 예, 한 17개월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부터 17개월 그러면 2024년 상반기 말쯤 되겠죠. 그래서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안도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또 그 마지막 남은 16개월 정도 되는 그 기간 동안에 미국 증시가 얼마나 올랐는지를 보시더라도 경기 침체가 넘어가기 전에 마지막에 항상 불꽃은 화려합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30% 이상 올랐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렇게 될 거다라고 얘기하기는 참 어려울 수도 있지만 네. 제가 볼 때는 그럴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부분은 경기 침체가 오려면 왜 장단기 금리차와 경기 침체를 같이 연결시켜서 보냐면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되면은 은행권이 몸살이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출을 안 늘린다라는 거와 연결이 돼야 됩니다. 네. 대출이 늘지 않으면 경기 침체로 가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 보시면 여기에 나와 있듯이 예대율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예금은 늘지 않고 있고 통화정책은 긴축인데 대출은 11%대, 12%대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경기 침체가 오지 않죠. 그렇지만 예금이 늘지 않고 계속 대출만 늘 수는 없죠. 그러면 어느 시점에서는 대출 증가율이 급격하게 떨어질 거죠. 그게 경기 침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 타이밍을 저희가 좀 계산을 해보면 여기에 나와 있듯이 2024년 어느 시점에서 전 고점의 경기 침체가 나왔었던 시기의 숫자 정도까지 올라가게 되니까 그게 예대율로 보시면은 77% 정도 되고요. 총 여신 나누기 총 예금으로 계산하면 한 105% 정도 되는데 그게 도달하는 시기가 2024년 상반기 말에서 하반기 말 사이 요 정도 되니까 그럼 증시를 다 던지고 도망가야 되는 타이밍은 그 전쯤 되겠죠. 그래서 아직까지 물론 이걸 정확하게 타이밍을 잡아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럴 때는 매크로의 관점을 두지 않고 네. 그냥 우리가 버틸 수 있고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 고르기에 더 초점을 많이 맞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 얘기했고요. 주가가 2차 쇼크가 올 수 있다고 주장하는 분들의 많은 분들은 1차적으로는 이런 인플레이션이나 그동안 성장주가 많이 올랐던 밸류에 대한 게 너무 비쌌잖아 우리가 PER을 80배, 100배 주는 그게 이제 조정된 거고 결국은 기업들의 실적에 반영되면서 이게 결국 주가는 중장기적으로 실적의 변수니까요. 주가를 더 밀어내릴 수 있다는 건데 특별히 이제 성장주 빅테크 기업들 그런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희는 이번 시장은 과거고 상당히 많이 틀린 반응이었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실적과 상관없이 증시가 급격하게 하락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1, 4분기 실적, 2, 4분기 실적, 3, 4분기 실적 다 예상치를 상회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주식은 그 3분기 동안에 27.5%, S&P, 나스닥은 37.8% 폭락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실적은 안 깨졌는데 주가는 깨졌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미 상당 부분이 미리 선반영이 금융시장이 하고 있다라고 중요한 것이 나오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러면 앞으로의 실적을 보면서 좀 예측을 좀 해보자라고 해보면 여기에 나와 있듯이 지금 여전히 매출 증가율과 순이익 증가율을 보시면은 2023년이 6.4% 순이익 증가율로서 올해보다 더 높아요.
근데 경기 둔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매출 증가율은 급격하게 떨어진다라고 지금 예측이 되고 있어요. 10.4%에서 3.7%. 뭔가 이상한 거죠. 왜냐하면 매출 증가율이 저렇게 빨리 떨어지는데 순이익 증가율은 올라간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중간쯤일 거다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매출 증가율은 경기 침체로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저렇게까지 안 떨어질 거고요. 아마 한 5, 6% 정도 나올 거고 오히려 순이익 증가율은 똑같은 마진으로 계산했었을 때 한 5, 6% 정도 나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저게 지금 나와 있는 이 순이익 마진율로서 계산을 했었을 때 결국은 종목 선별을 해야 되는 타이밍이고 결국 실적 중에서도 여전히 높은 이익 증가율을 보이고 매출 증가율을 보이는 종목을 골라내면 정말 좋은 성과를 올릴 수 있는 것이 지금 지난 이틀 동안의 주가 흐름 보시면은요. 그런 종목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은 타이밍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비된 질문이 한 서너 개가 되어 있는데 시간상 이제 조금 간략하게만 답변을 해가면서요. 같이 이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의 이머징에서의 자금 이탈 얘기 계속 나오고 있고요. 중국은 또 이제 정치권 리스크까지 겹치고 있는데 실제로 2015년, 16년에 위안화 평가저라 중국의 위기와 비슷하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리고 우리 국내에는 오히려 외국인 수급이 좀 들어오는 영향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 체크 좀 해주십시오. 네, 지금 현재 시점에서 결국 달러 지수가 여전히 강하긴 하지만 고점은 저희는 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화도 지금 어느 정도 안정을 찾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상대적으로 매력도가 충분히 신흥국이 더 높다라고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국가로서는 한국과 대만 그리고 중국이 나와요. 근데 이제 중국과 한국은 또 어떻게 보면은 경쟁인 거죠. 그래서 상대적인 효과로 생각을 하신다면 어쨌든 이 세 국가에 대한 투자는 지금은 늘리는 타이밍이 맞다. 중국에서는 자금이 빠지고 있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너무나 저평가 현상이기 때문에 종목 선별을 또 말씀을 드리지만 잘 골라내시면은 중국 시장이 빠진다 하더라도 성과를 낼 수 있는 종목들이 나오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지금 지난 1년 반 동안 계속 하락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좋은 종목을 골라내셨으면 수익이 났죠. 그래서 결국은 지금 같은 경우에 아시아 지역에 대한 투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결국은 또 종목 선별, 알파 전략, 업종 전략 이게 중요할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무리로 가야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매크로에 너무 함몰되는 것보다 그 가운데서 차별화된 기업을 고르자는 게 핵심이시잖아요. 그런 기업이 어떤 것인지 마지막으로 좀 마무리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매크로 전망해가지고 맞춘 사람이 있나요? 없습니다. 거의 뭐 한 10% 정도 맞췄겠죠. 근데 아까 보시면은 컨센서스가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는 기업이 70%예요. 그러면 그걸 골라낼 수 있을 확률은 더 높겠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시기적으로 종목 선별이 제일 중요합니다. 매크로에 관심을 가질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골라낼 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성장률이 높고 자기 자본 이익률이 높은 종목을 골라내면 성과를 올릴 수가 있어요. 그게 대형 기술주에도 그렇게 효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대형 기술주만 놓고 보면 가장 매력이 있는 업종이나 종목이 뭐가 있냐면 전기차가 올라와요.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듯이 대형 기술주 중에서 그렇다고 얘기했고 업종으로 보더라도 반도체, 신재생 에너지, 바이오 헬스케어, 전기차 요 세 개 업종은 네 개 업종은 성장률이 높고 높은 ROE를 창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초점을 맞추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딥사이트 오늘은 유한타증권 유동원 글로벌 자산배분 본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